파트 3. 목포에서. 목포 선교지부 건설, 준비, 정착, 활동. 10월 연례회의의 결정 이후 벨은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목포 선교지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분주히 서울과 목포를 오갔다. 11월 27일 목포에 도착하여 선교지부 부지로 적당한 토지를 사려고 노력했으나 목포가 2달 전 개항한 뒤로 다른 이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가 위치 좋은 곳을 선점한 상태였다. 약 한 달간 목포에서 시간을 보낸 벨은 서울로 복귀했다가 다음해 3월에 다시 목포로 내려갔다. 이 시기에 쓴 벨의 편지에서 거의 처음으로 목포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인상이 표현 속에 드러난다. 이전까지는 주로 길고 힘든 여행길, 교통편의 끊임없는 연착과 취소, 한국인들의 무지와 거짓말과 게으름,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 집과 한국인의 불결한 위생 상태 등이 벨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가감없이 묘사되었다. 공개되는 보고서나 신문 및 잡지의 기고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야말로 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는 공간이다. 벨은 가까운 이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이런 부정적 인상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산업혁명과 의학혁명에 성공하며 서유럽 선진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근대국가로 부상하던 19세기 말에 한국에 온 젊은 백인, 그 중에서도 인종차별이 일상화된 미국 남부 출신 선교사가 근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세식 관습과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던 한국 시골에서의 경험에 후한 점수를 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첫 편지가 1898년 3월 16일자 편지였다. 여기서 그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저는 점점 더 목포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이곳에 살게 되어서 기쁩니다. 목포는 갑자기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 모든 게 아주 비쌉니다. 이 집을 390달러를 주고 산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팔려고 하면 이미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결정적으로 목포는 전라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자 선교 사역에도 좋은 곳이에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큰 무역 중심지가 될 겁니다. 증기선들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우편물과 배송물품도 잘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벨이 5월에도 한 차례, 6월에서 7월에도 한 차례 목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지부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었다. 당초 벨은 6월 전반기에 가족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가기로 계획한 바 있었다. 벨의 목포집은 8월 16일까지 완성하기로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서울에서 살고 있던 집도 6월 15일에 최종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벨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서울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일꾼들이 벨 가족과 함께 목포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7월이 되자 집은 8월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결국 9월 첫째 주에 벨은 아내 로티와 아들 헨리를 데리고 드디어 목포로 이사했다.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에서 함께 목포로 내려가기로 했던 요리사와 간호사는 목포로 함께 가기를 마지막 순간에 거절했지만 벨이 하는 일을 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2사람이 합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한편 사역의 진전 와중에 벨과 가족이 감당하기 극히 힘든 고난도 있었다. 2살 된 아들 헨리가 고열과 위장 문제로 오랫동안 아파서 헨리는 엄마와 함께 중국 산둥성 치푸에서 얼마간 요양을 해야 했다. 서울에서 헨리를 치료하고 있던 북장로회 의사 에비스는 벨 가족이 목포로 가 살면서 따뜻한 남쪽의 바닷바람을 맞는 것이 헨리의 건강에 더 좋으리라고 조언한 적도 있다. 더 큰 슬픔은 로티의 아버지 위더스푼 교수의 투병과 죽음이었다. 위더스푼 교수는 암으로 투병하다
1898년 11월 3일 62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켄터키 루이빌의 케이브힐 묘지에 묻혔다. 그러나 당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우편이 워낙 느렸던 탓에 로티와 유진이 위더스푼 교수의 사망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12월 11일에서 25일 사이에 어느 시기였던 것 같다. 유진이 11일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내 로티가 최악의 소식, 즉 자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용감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25일에 로티가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는 지난 몇 주간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상쇄하는데 뱃속의 어린아기가 도움이 될 거라는 내용이 나온다. 로티가 임신한 둘째 아이, 즉 큰딸 샬럿 위더스푼 벨은 1899년 1월 6일 목포에서 태어났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의료 선교사 오웬이 11월 5일 한국에 도착하여 샬럿의 출생과 산모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의료 과정을 꼼꼼히 처리했다. 벨은 오웬을 보물이라고 부를 만큼 칭찬하며 고마워했다. 벨과 오웬, 목포 선교지부의 쌍두마차. 목회 선교사 벨 가족이 1898년 9월에 정착하고 의료 선교사 오웬이 11월에 도착하면서 목사 벨과 의사 오웬이라는 쌍두마차가 끄는 목포 지부의 선교 진용이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더구나 오웬은 의사인 동시에 목사이기도 했다.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이후 이어서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되었다. 선교지에서 가장 효율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그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다. 목포의 개척자인 두 사람은 이후에 1904년 광주 지부를 개척할 때에도 한 팀이 되어 함께 이동하는데 그만큼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단짝이었다. 목포 정착 1년쯤 지난 후 두 사람은 각각 자신들의 목포 사역을 남장로의 선교 잡지에 간략하게 기고했는데 첫 1년 사역에 대한 개인 보고서 성격을 띈다. 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자신이 오기 전에는 성서공회 권서 피터스의 사역을 포함해 몇 차례 전도책자 배포와 설교 외에는 기독교 사역이 이 지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2. 그런데 목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복음을 들은 적이 있던 목포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선교사들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왔다. 3.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들 및 이들과 함께 목포로 내려온 신실한 기독교인 일꾼 한 사람, 그리고 목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자가 적지 않았다. 4. 예배 참석자는 서서히 늘었지만 관원들과 상류층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는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전파될수록 그들이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고 쥐어짜내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5. 학대받고 압제받는 하류층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나아진다는 복음을 환영한다. 물론 선교사들이 사심이나 이익이나 땅을 차지할 마음 없이 오직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의 복락과 저 세상에서의 영생을 전하러 왔다는 진실을 한국인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다. 현지인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어릴 때부터 내내 속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6. 이제 목포에서는 주일마다 오전과 저녁 예배가 열리는데 참석 인원은 평균 30명이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선교사들은 한국인 일꾼들과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거리로 난 문을 열어두어 이들이 성경을 읽고 해설하는 내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전도 책자를 나눠주고 구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와서 더 들어보라고 초대한다. 응하는 이들은 한국인 전도자들과 더 오랜 시간 응접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듣는다.
7. 참석률이 꽤 좋은 주중 기도회도 있다. 지난 1년간 지부 바깥에 있는 마을에도 찾아가 전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4명이 세례 후보자가 되어 세례 문답 교육을 받았다. 오웬의 의료 사역이 특별히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선교 사역에 선교 현장의 정치 상황이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던 선교사들은 편지나 보고서, 기고문에 당시의 정치 상황을 자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 말미에 벨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이권을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이던 1899년 말에 한국 정치를 장악한 나라가 러시아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린다. 이는 그가 가족에게 보낸 이전의 여러 편지에서 아관 파천 이후 한국 정부가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 결국 개신교 선교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까 염려한 상황에 연장선상에 있었다. 벨보다 2달 늦게 목포에 도착한 의료 선교사 오웬도 같은 잡지에 자신의 목포 사역을 정리해 실었다. 오웬은 1899년 여름에 소규모 진료소를 열어 환자를 치료하며 동시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했다. 오웬은 의사인 동시에 목사이기도 했으므로 의료 활동이 복음 전파로 직결되는 방법을 고안했다. 진료소 대기실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문구를 비롯한 전도 메시지들을 붙였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또한 가끔은 적힌 문구를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주기도 했다. 오웬은 진료소를 개설한 지 몇 달 만에 환자 수백 명을 치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로써 목포 선교지부는 목포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명소가 되었다. 한국에 독신으로 왔던 오웬은 1900년 12월 서울 언더우드의 집에서 북장로의 여성의사 조지아나 휘팅과 결혼했다. 덕분에 목포지부는 남성의사와 여성의사를 보유함으로써 남녀 유별 문화가 여전히 강했던 구한말 한국 사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의료 및 여성 사역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1899년 12월 말에는 북부 오하이오 신시내티 출신이지만 남장로의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된 여성 프레더릭스 트래퍼가 목포에 합류하여 여성과 어린이 사역을 전담하게 되었다. 1904년 이후 정명여학교로 확장된 이 여학교는 처음에는 스트래퍼의 간이 공부방에서 조촐하게 시작되었다. 목사 벨 부부와 의사 오웬 부부, 여성 사역자 스트래퍼로 구성된 팀 사역으로 목포지부는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었다. 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모임은 발전하여 목포 양동교회가, 오웬의 목포 진료소는 성장하여 1916년 이후 프렌치 병원, 스트래퍼의 여학교는 정명여학교, 벨이 양동교회의 남학생들을 모아 1903년에 출범시킨 남학교는 영흥학교가 되었다. 상실과 슬픔, 아내 로티의 사망. 순항 중이던 벨의 목포 사역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1900년 9월 제물포에서 열린 남장로의 한국선교회의 제9회 연례회의에서 목포의 오웬이 선교회 차기회장, 벨이 서기로 연임되었다. 이는 목포 지부를 개척하고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벨과 오웬이 선교회 전체 일까지 감당하느라 가정을 돌볼 여유 없이 더 바빠진다는 것을 뜻했다. 실제로 로티는 10월 14일 미국의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진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긍지와 염려가 뒤섞인 듯한 표현으로 써 보낸 바 있다. 나는 유진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사실상 그가 한 일이거든요. 여기 선교지부를 여는 책임도, 땅을 사는 것도, 건물을 짓고 설교하는 것도 다 그에게 맡겨졌죠. 여전히 그가 많은 걸 맡고 있어요. 이것이 비극을 불러왔다. 벨은 1901년 4월 초 전주에 일이 있어 목포 집을 떠났다. 9일에 목포를 떠날 때 그는 어머니에게
아내가 신경통에 시달려 계속 아프다는 편지를 써 보낸 적이 있었다. 전주에 도착한 그는 아내 로티가 아프다는 전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전주를 떠나 목포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있었다. 이로써 로티는 선교지 한국에서 사망한 첫 남장로교 선교사가 되어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었다. 1962년 남장로의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한 표준 역사서를 쓴 조지 톰슨 브라운은 로티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썼다. 브라운이 사인을 심장병으로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일본에서 사역하던 남장로의 선교사 캐머런 존슨이 남장로회 관련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티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특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존슨은 남장로회 한국 선교를 개척한 레이놀즈 및 전킨과 함께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1891년에 벤더빌트 대학에서 열린 신학교 연맹 부흥 사경회에서 언더우드와 윤치호의 연설을 듣고 한국 선교사로 자원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레이놀즈와 전킨이 한국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존슨은 마지막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고 일본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남장로의 한국 선교의 개척자들인 레이놀즈와 전킨과 신학교 동기였으므로 아마도 존슨도 이들을 통해 한국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전해 듣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7인의 개척자의 1892년 한국 입국 이후 1895년 4월에 한국을 향해 가고 있던 벨 부부가 일본에서 잠시 머물며 한국으로 갈 배를 기다릴 때 존슨은 이들 부부를 자기 친구처럼 환대했다. 일본에서 첫 교제의 문을 연 다음 1899년에는 벨 가족이 사는 목포에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두 가족의 관계는 막역했다. 실제로 유진이 아내를 잃고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기 위해 1901년 5월 1일 일본에 들렀을 때에도 고베에 있던 존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는 것 외에는 로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더 알 수 없다. 유진이 전주에 가 있는 동안 목포에서 로티와 함께 있던 의사 오웬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티가 죽음에 이른 과정과 그 이후 진행된 장례 절차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오웬에 따르면 로티는 아주 짧게 앓다가 갑작스레 사망했다. 목포에서의 장례식 준비는 오웬 부부가 맡았고 유진이 아내의 시신을 서울 양화진으로 운구할 때에는 남장로의 신임 선교사 윌리엄 불과 윌리엄 해리슨이 동행했다. 장례를 치른 후 목포로 내려온 벨은 바로 짐을 꾸려 4세 11개월 된 헨리와 15개월 아기 샬럿을 데리고 첫 증기선으로 귀국을 준비했다. 한국인과 함께 드린 환송 예배는 눈물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한국인들이 사망한 벨 부인을 더 볼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 떠나는 유진 벨과 아이들도 목포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슬픔 가득한 이별 장면을 오웬은 막내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상세히 묘사했다. 이때쯤 너도 벨 부인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을 거야. 그녀는 그저 짧게 아프다가 가버렸단다. 벨이 여행 중일 때 벨 부인과 함께 있었던 우리는 셋뿐이었어. 끝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지. 조지아가 없었다면 내가 뭘 했어야 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녀는 이 힘든 시간 동안 엄청난 위로가 되어주었어. 목포의 우리 중에는 아무도 시신을 싣고 서울로 가는 벨과 동행하지 않았고 불과 해리슨이 동행했어. 이어서 벨이 모든 물건을 꾸려서 첫 증기선으로 떠나도록 도우면서 며칠 분주하게 보냈지. 한국인들과 함께한 작별 예배는 감동적이었어. 우리의 슬픔에 그들이 크게 공감하고 도움을 주었지. 남자, 여자 모두 증기선까지 가는 그와 동행하며 배웅했단다. 그가 다시 돌아올지 아닐지 그에게 들었단다.
엄마를 잃은 줄도 몰라서 그래서 슬픔에 빠지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지. 귀국과 복귀. 유진과 아이들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슬픔을 극복했는지는 그 시기에 개인 기록 사료를 확보할 수 없어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국의 한남대학교 인돈학술원, 한국교회사 문헌연구원 등과 미국 장로교 역사기록 문헌보관소인 장로회 역사협회는 벨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철 중 유진이 가족과 친구에게 보낸 편지 자료는 1895년부터 1901년까지 발송된 것들 뿐이다. 1901년부터 유진벨이 사망한 1925년까지의 그의 행적은 선교 잡지에 기고한 얼마의 글들과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 회의록과 보고서에 등장하는 그의 이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선교 잡지로는 한국에서 활동한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이 연합으로 발간한 더 코리아 미션 필드가 있고 남장로의 선교 잡지 더 미셔너리, 그리고 이 잡지가 1911년에 이름을 바꾼 더 미셔너리 서베이가 있었다. 유진이 더 코리아 미션 필드에 기고한 글은 4편, 더 미셔너리에는 25편, 더 미셔너리 서베이에는 1편 정도만 확보 가능하므로 편지 같은 개인적인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밀한 정보나 개인적인 반응과 감정 등을 알기는 어렵다. 로티의 경우 편지글은 1895년부터 1897년까지 사료만 남아있고 선교잡지 더 미셔너리에 1898년과 1900년에 기고한 글 2편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진이 선교잡지에 마지막으로 기고한 때는 더 코리아 미션 필드의 경우 1919년 6월, 더 미셔너리는 1910년, 더 미셔너리 서베이는 1918년이다. 따라서 선교 잡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그의 말을 간헐적으로 직접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01년 이후 유진벨과 가족의 행적은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의 공식 연례 회의록과 보고서,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록과 노회록, 또한 드물게 동료 선교사들의 글과 편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 회의록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벨은 1902년 12월 한국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벨이 미국으로 떠나고 얼마 후 목포에 있던 오웬과 아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으로 일시 귀국했다. 남장로의 선교회는 독신 여성 스트래퍼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1902년 말 목포 선교지부를 잠정적으로 폐쇄했다. 유진벨은 미국에서 1년 반 정도 회복 기간을 보낸 후 1902년 12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 미국에서 10월 선교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남장로의 선교가 시작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호남에서 회심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런데 글이 단정하고 명료한 것으로 보아 사별의 아픔을 상당히 극복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진은 한국 선교의 성공 요인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이다. 북장로의 중국 선교사 존 네비어스가 중국 현장에서 실험한 3자 원칙에 의한 교회 개척은 그가 1890년 한국에 방문해 이제 막 선교 활동을 시작한 북장로의 한국 선교사들에게 전수하면서 한국 내 장로교 선교사들의 통일된 원칙이 되었다. 남장로의 선교사들도 1892년 서울에서 약 3년간 북장로의 선교사들과 동거 및 동역하면서 이 원리를 자신들의 선교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벨은 호남에서도 한국인이 자신들의 교회와 예배당을 선교사들의 재정 지원 없이 스스로 짓고 한국인 사역자의 사례금을 스스로 지급하며 스스로 전도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열정과 희생적인 헌신은 각별해서 소수의 외국인 선교사들로만은 산출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전하는 특징이다. 한국 기독교인은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도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실제 선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전도해서 열매를 거둔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세례를 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자격 조건을 규정에 넣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새 신자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 셋째, 칠이다. 선교사들은 신앙인답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한 한국 교인들을 권고하고 질책하고 유예하고 심할 경우 교회에서 내쫓는 칠일을 시행한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모국 교회는 사실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절차가 오히려 신생아인 한국 교회를 더 순결하고 기준이 높은 교회로 성장시키고 있다. 고향 마을 켄터키주 스코츠 스테이션에 머물며 9월에 쓴 이 글은 해당 잡지 10월호에 실렸다. 이 글은 아내 로티가 사망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사역을 중단하고 안식년을 갖게 된 유진 벨이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한국에서 다시 일하기로 결단을 굳힌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독자들에게 힌트를 준다. 그는 한국 교회의 빠른 성장과 열매, 한국 기독교인의 순전함과 헌신, 신실함, 한국인과 동료 선교사들의 우정과 애정이 그리웠던 것 같다. 벨은 12월에 목포로 복귀해서 그토록 그리워한 한국 기독교인과 동료 선교사, 그들이 이룬 열매를 다시 마주했다. 목포 선교지부 재건. 벨과 오웬이 떠나며 잠정 폐쇄되었던 목포 선교지부는 1902년 12월 벨이 복귀하며 재건되었다. 벨이 복귀한 시점에 신임 선교사 루터 맥커천이 목포 사역에 합류했다. 맥커천이 한국어 공부에 우선 매진해야 했으므로 거의 모든 일은 벨이 책임지고 진행했다. 1903년 10월에는 목포의 첫 교회당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석조 건물이었다. 이 건물 비용의 80%는 극도로 가난한 한국 신자들이 헌금한 것이었다. 당시 이 교회 학습자는 100명, 세례교인은 25명에 지나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한국인 신자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얼마나 힘에 넘치는 헌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목포 교회의 첫 예배당인 이 건물을 선교사들은 사망한 로티 벨을 기념하여 로티 위더스푼 벨 기념교회라 불렀다. 한국인은 이 예배당을 목포 양동교회라 불렀다.